저는 제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도 나름 까다로운 성격이라 계속 마음에 드는 여자를 못 만나고 있었거든요. 예비 며느리는 아들처럼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첫 만남에서 예비 며느리는 정중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지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에 단정한 말투, 그리고 어떤 질문에도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하는 모습이 며느리지만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둘 다 늦은 결혼을 한지라 바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희 내년 봄에 아기가 태어나면 6개월 후에 복직할 예정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미리 여쭤보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동시에 육아 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자를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고 바로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거나 흐트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 기뻤습니다. 아들을 외동으로 키웠고 그 아들도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손자를 못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가 손주를 떡하니 낳아주니 며느리도 너무 예뻤습니다. 며느라, 고생이 많았다. 아기가 널 닮아서 아주 예쁘구나. 아기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나자 며느리는 예정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아들네 집에 도착해서 오후 7시 30분까지 손자 준호를 돌봐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정확히 오후 7시 30분에 집에 도착했고 저는 맞춰서 나왔죠. 손주를 봐주는 일은 저에게 매우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손주를 보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는 걸 보고 있자면 너무 기특해서 혼자만 눈에 담기 아까웠죠. 하지만 저는 손주와는 별개로 며느리에게 조금씩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지? 내일 또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준호가 어머니 내일 봬요. 저는 손주에 대해 그날 어떻게 지냈는지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태산이었지만 며느리는 항상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미 아기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운했지만 피곤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 존중해주자 했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며느리 때문에 저는 급하게 집을 나섰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핸드폰을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 초인종을 눌렀죠.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인터폰에 대고 얘기했습니다. 나다. 핸드폰을 두고 와서. 저는 문을 열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반쯤 열리더니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매번 이런 순간마다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많이 어려워서 그러는 걸까? 때로는 서운함을 넘어 무안하기도 했습니다. 손주는 하루가 다르게 토실토실 살이 올랐습니다. 슬슬 이유식도 먹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돌보는 것도 조금씩 힘이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집안도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방 식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식은 한자리에서 먹여주세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뜨끔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애들이 그게 맘처럼 되나요? 손주는 호기심이 많아서 계속 기어다니려고 하고 저는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이유식이 흘렸고 제가 못 봤던 게 아닌가 했습니다. 그날은 한자리에서 먹이려고 노력해봤지만 여전히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유식을 안 먹일 수는 없고 저는 평소처럼 따라다니며 먹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또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저귀는 바로바로 갈아주시고 용변 후에는 꼭 엉덩이를 물로 씻겨주세요. 아침 시간에 바쁜 건 알지만 말로 얘기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메모로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준호 낮잠 많이 자면 밤에 잠을 안 자요. 낮잠은 2시간을 넘기지 말아주세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몇 줄씩 꼭 메모를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이유식을 만들 때는 청결을 유지해주세요. 물건을 입으로 빨지 않게 해주세요. 이유식을 먹고 나면 트름을 꼭 시켜주세요. 아침마다 며느리를 보지만 들을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제 육아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의견이 분명한 사람이니까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못 믿어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 손주이기도 합니다. 제 손주인데 오죽 예쁘고 잘 지켜주고 싶을까요? 그리고 저도 제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져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에게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집에만 있던 준호가 감기에 걸릴 리가 있나? 저는 손주를 업고 달래느라 진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며느리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죠.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왜 이렇게 칭얼거려요? 글쎄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오후에 낮잠 자고 칭얼거리기 시작하더구나. 감기 기운이 있는 건지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렴. 그럼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조퇴해서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죄를 지은 양 주눅이 들었습니다. 칭얼거림이 심한 건 아니었고 이 정도로 전화까지 하는 게 오버인 것 같기도 해서.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들은 수시로 와. 나도 감기인지 확실치 않아서 네가 한번 보렴. 며느리는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차가운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 저는 죄 지은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인사도 못 받고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가는 길이 참 힘이 빠지더라고요. 며느리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여가며 하루를 보내고 나면 저도 삭신이 쑤셨습니다. 어느 날은 종일 업어달라고 떼를 써 이쁜 마음에 힘들어도 참고 업어 키웠고요. 그날도 터벅터벅 집으로 와 양푼에 이것저것 넣어 밥을 비벼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집에는 먹을 만한 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냄새 나는 게 싫다며 아들은 회사에서 밥을 먹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잘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에는 제가 반찬으로 먹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대충 먹게 되었고요. 저녁에 집에 오면 허기가 져 양푼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밥도 못 먹고 준호 보는 거야. 뭐라도 먹으면서 애기 봐야지. 그러다 쓰러져. 아이고, 잘 먹고 있어요. 애 보고 나면 원래 금방 허기가 져서 그래요. 저는 남편이 아들내외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까봐 돌려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집에는 심하다 싶을 만큼 먹을 게 없었어요. 가끔 과일이라도 조금 먹고 싶어도 뭐나 손을 댈 게 있어야죠. 조금이라도 애기 보는 이엠이 생각을 하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힘이 붙여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시락까지 싸가야 하냐며 또 물었습니다. 애들이 이것저것 챙겨 놓는데 그래도 내 식대로 먹는 게 편해서 그래. 그렇게 점심은 제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준호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 이제 걸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소파를 잡고 두 발을 세웠을 때 저는 너무 신나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두 발로 두세 걸음 걸어 저에게 안겼습니다. 저는 혼자 감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죠. 준호가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누구라도 그 순간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웠죠. 그날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며느리는 또 바로 준호를 안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라, 오늘 준호가 걸음을 뗐단다. 두세 걸음 혼자 걷더니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네, 그럴 때가 됐으니까요. 그날도 민망해진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도 며느리의 그런 성격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준호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두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꽤 잘 걸었고요. 활동폭도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호를 유모차에 태워 한 번씩 바깥바람을 쐬어주었습니다. 준호도 밖에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놀이터 쪽으로 가보니 동네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준호 또래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었죠. 할머님이세요? 아기 보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손주 보는 거라 괜찮아요. 그렇게 엄마들과 몇 마디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님, 집에서 혼자 아이 보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희는 가끔 키즈 카페 가서 보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가세요. 가면 애들 놀 것도 많고 서로 상호작용도 하고요. 아, 그래요? 요즘은 그런 곳도 있군요. 저는 무료했던 육아에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기와 둘이 있다 보면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거든요.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요. 제가 갈 때 연락 드릴게요. 고마워요. 이 늙은이도 끼워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엄마 같은걸요. 저는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새댁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준호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라, 어제 놀이터에서 애기 엄마들을 만났는데 그런 곳이 있다는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반대했습니다. 상호작용은 나중에 유치원에 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살까지는 그런 공공장소 이용은 자제해 주세요. 놀이터도 가셨던 거예요? 그것도 자제해 주세요. 그럼 두돌된 아기를 집에서만 키우려고? 날도 좋은데.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또 말하려고 하자 며느리는 제 말을 딱 끊었습니다. 4살까지는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더 중요해요. 괜히 나갔다 감기라도 걸려오면 안 되니 집에서 육아해주세요. 나도 집에서만 아기를 보기는 힘들어. 하루 종일 12시간을 아기랑 집에 있다고 생각해보렴. 그러자 며느리는 차가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준호에게는 이 시기가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보호자로서 그 정도 인내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할 얘기 끝났다는 듯 출근을 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저는 허탈했죠.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뭘? 준우에 관한 모든 거요. 내가 그렇게 안 한 건 뭐니? 그냥 어머님이 이런저런 의견 안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이렇게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할 문제니? 그리고 애 키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내 의견이 아예 없을 수가 있어. 준호, 내 손자다. 내가 내 손자라 준호 봐주는 건데 그렇게까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니? 저는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을 아들에게 쏟아냈어요. 엄마도 다른 생각 안 해도 되고 정해진 대로만 해주시면 편한 거 아니에요? 편하다고? 너 하루 종일 집에서 애랑 둘이 있어봐라. 뭐가 편하다는 건지. 해보고 얘기하는 거니? 아들과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편하다고? 정해진 대로만 하면 편하다고?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루 종일 애 하나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애들은 모르겠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인사만 하고 출근했어요. 준우를 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준호가 유독 칭얼거렸습니다. 이가 나려고 하는 건지 계속 보채더라고요. 저는 준호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가 준호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마에 살짝 빨간 자국이 생겼어요. 준호는 놀라 울었지만 금세 괜찮아졌습니다. 저는 얼음찜질을 해주고 계속 지켜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오후 7시 30분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는 준호를 안으려다가 이마에 자국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게 오늘 테이블에 살짝 부딪혔는데 금방 괜찮아졌어.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부딪힌 거예요?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차갑게 반응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셨어야죠. 준호 혼자 둔 거예요? 이 연령의 아이들은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돼요. 며느리도 놀라서 그런 거겠지만 저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며느라,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고는 바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한테 얘기하다 그대로 무시당한 기분이었죠. 그날도 저는 기분이 상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앉아보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우를 봐주신 거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 전문 돌보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어제 일도 그렇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육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준호를 못 본다는 얘기야? 가끔 놀러 오시면 되죠. 하지만 매일 봐주시는 건 이제 안 해도 되세요. 며느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와 육아 방식이 맞지 않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직장에서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였던 수고비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사람 구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100만 원. 1년 넘게 매일 12시간씩 손주를 봐주고 받은 게 고작 월 1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한다고 그 말을 들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래, 난 여기까지다. 그동안이라도 손주 돌봤으니 된 거야. 손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게 마음이 쓰였지만 저도 할 만큼 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제 마음 모를 거예요. 내가 돈이나 받자고 손주 돌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좋아. 시간은 얼마나 주면 되겠니? 사람 바로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럼 나도 최대 일주일까지만 생각할게. 내일이라도 사람 구해지면 말해주렴.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라, 나는 내일 모레까지만 온다. 네가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확실히 얘기해주는 거야.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사람 구할 때까지만 좀 더 봐줄 수 있어? 왜? 찾아봤는데 다들 너무 비싸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어가요. 말이 돼요? 그깟 내보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300만 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그렇게 봐주니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는 며느리랑 모레까지만 일하기로 얘기되었어. 그래서 바로 다른 일정 잡았고 취소하기 힘들어. 돌보는 일을 그만하자 마음먹으니 다시는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들은 낙담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 후 손주 보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아는 분 소개받아서 쓰기로 했어요. 그분은 50대 중반의 경력 많은 돌봄이었어요. 애 돌보는데 자부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불안해 나름 경력 있는 분을 소개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또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나 봐요. 아기 기저귀는 즉시 갈아주세요. 이유식은 정확한 시간에 주세요. 낮잠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선을 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세요. 아기가 선생님 머리카락 집어먹을 수 있어요. 출근 시 발은 꼭 씻고 새 양말을 착용해 주세요. 아기에게 밥을 먹일 때는 먼저 손을 씻어주세요. 밝은 톤으로 아이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쯤 되니 선생님들도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아니, 새댁, 그냥 말로 하면 될 걸 뭘 이런 걸 적어놔요. 그리고 내가 애기 컨디션 봐가며 어려우니 잘 알아서 할 걸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는데요.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제 뜻은 아이를 잘 돌봐달라는 거였어요.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도 애 키워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일하겠어요. 저 그만둘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더러워요. 89호라고 메모까지 남겨두고. 그분은 일주일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음으로 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견디지 못하고 곧 그만뒀죠. 사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메모도 메모지만 며느리에게는 정말 참기 힘든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과 지시하는 말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그 특유의 무시하는 쌩함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요즘 돌보미들 왜 그래요? 아들이 저에게 전화해 이런 얘기들을 하며 투덜거렸어요.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바로 그만둬 버려요. 우리가 부모인데 왜 자기들 방식을 고집하려고 하는 거지? 아들네 부부는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신 분은 그래도 조금 더 참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2주 만에 한계가 왔습니다. 세댁,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일하는 기분 별로야. 그분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 고용된 거 맞지만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 일하겠어. 얼마나 번다고. 푸대접이라니요. 다른 게 푸대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이 본인이 하는 말이 법이다 하는 식으로 나오면 누구라도 기분 나쁘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 그분의 팩폭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이 다 맞춰주시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세대기 그렇게 잘 알면 직접 보면 되겠네. 똑똑한 줄 안다니요. 말을 함부로 하시네요. 내가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애 돌봐주는 사람인데 밥도 안 주는 집이 어디 있어. 점심시간 뻔히 끼인 거 아는데. 저희가 밥까지 챙겨드려야 하나요? 새댁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말만 하고 획 가버리고. 그것도 고쳐요. 얼마나 대단한 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분은 괜히 참고 오래 일하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단단히 입으셨던 겁니다. 그분도 결국 그렇게 그만뒀죠. 하지만 며느리는 전혀 느낀 바가 없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번 선생님은 정말 선을 넘으시더라고. 준우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한바탕 하고 그만뒀잖아.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애 보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는지 와이프도 어이없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끼리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 네가 그런 메모를 매일 보면 어떨 것 같니? 그리고 누가 본인 말만 하고 네가 말하면 듣지도 않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떨 것 같아? 엄마, 우리는 그 사람을 고용한 건데 입장이 다르죠. 우리 스타일대로 해달라는 건데 그분들이 고집 부리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쁜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까지 끝까지 경청해줘야 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미인 나한테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씁쓸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단단히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며느리의 까다로운 성격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소개받는 돌보미마다 며느리 얘기를 듣고는 정중히 거절했죠. 돌보미 센터에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그동안 언니도 고생 많았겠네. 며느리가 너무 차.
그래도 가족 일인데 저도 치부가 드러나는 듯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좀 더 참고 갈 걸 그랬나? 손주 클 때까지라도. 아니야. 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시 준우 봐주실 수 있으세요? 왜? 돌보미들이 자꾸 그만둬.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와이프도 엄마한테 부탁드리자고 했어요. 다시 용돈도 드릴게요. 어머니 용돈 안 받으시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기 돌보미 시세 뻔히 알았을 텐데 여전히 그 돈을 생색내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태도에 마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 그 돈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네? 막말로 다른 애기 그렇게 보면 300은 받아. 그러니 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면 그럴 필요 없어.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어. 준우 보고 싶으면 가끔 놀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다시 준우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며느라, 됐다. 150만 원 드릴게요.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며느리는 50만 원을 올려 인심 쓰는 듯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손자 이쁜 맛에 힘든 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 나도 힘이 붙여서 힘들구나. 너도 그동안 내 용돈 챙겨주느라 힘들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준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접 봐야 했어요. 4살까지는 절대 안 보내겠다고 저한테 호언장담했지만 며느리로서도 별 수 없었던 거죠. 어디 세상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딱 움직이던가요. 특히 아이 키우는 일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며느리도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재우고 며느리는 매일 녹초가 되었죠. 그 젊고 도도했던 이미지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어요. 가끔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 자식 직접 키워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그래야 깨닫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다크서클이 볼까지 내려오고 눈이 푹 꺼져 있었죠. 그리고 웬걸요? 집이 난리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청결을 강조했는데 청결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밥도 한자리에서 먹지 않고 똑같이 따라다니며 먹이고 있더라고요. 너 빨리 안 와! 밥은 안 먹고 돌아다니자 며느리는 소리도 질렀습니다. 심지어 며느리 발바닥에 뭐가 묻어있고 더럽기까지 했어요. 그래, 며느리도 이제 현실이 어떤 건지 느끼고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놀라운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였어야 했는데 습관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돌전 육아가 중요한가 봐요. 저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라도 잘 키워보렴. 내가 더 키웠다가 무슨 말까지 들었을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라도 며느리가 저와 진심 어린 대화를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다시 손자를 봐줬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의견과 결정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혼자 해야죠. 성장의 과정을 통해 부디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 부부가 깨닫길 바랍니다.